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전자정보론을 함께 공부하게 된 권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전자정보론 이번 학기 과목은 저와 김준환 선생님이 동시에 팀티칭으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전자정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정보자원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준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 수업을 들으시는데 자료실을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사례라든지 참고 자료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자료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예정이니까 강의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자료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로는 소위 말하는 정보사회, 지식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전자정보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기술과 정보기술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유형의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맥카티라는 사람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한다든지 책이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기술과 정보기술 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과학적인 개념들이 그렇다시피 정보의 개념도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 개념이 정의가 어려운 것은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시는 정보 개념 중에서 학교 정보 아니면 군사 정보 이렇게 쓰이는 부분에 따라서 내용들이 굉장히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보공학에서는 잡음을 배제한 메시지나 신호를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달되는 일체의 기호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보는 경제라든지 경영학 부문에서 쓰이는 정의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되어서 전달되는 자료라든지 알려진 내용 이런 것들을 경제나 경영학에서 정보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르게 정의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개념의 변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위쪽에 있는 내용들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로 내려갈 때까지 정보 개념의 정의가 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정보 개념을 수신자 간에 교환되는 일체의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한 거죠. 그 이후에는 그러한 일체의 것 중에서 수신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감소시켜주는 것들, 그 중에서 새로 알게 되는 것들로 한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효용이나 자신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수신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와서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자료들을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두 가지는 아마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근래의 개념들 두 가지는 오늘날의 개념들은 정보의 가치라든지 내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개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무엇에 관한 자료라든지 사실, 의미 있는 기호의 집합이라고 정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인간의 판단이라든지 의사결정, 행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것들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의 의미에서의 정보 개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정보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소통성,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켜주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구분을 유지시켜준다는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의 개념 구분을 통해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식은 좀 더 종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정보와 지식의 개념을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보라는 것들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사실 혹은 무형의 생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보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활동들을 인간의 정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되어져서 전달된 유용한 그러한 자료들, 기능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하게는 데이터라는 것들, 자료들의 집합을 정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정보와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보의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와 정보,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의 그 체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인포메이션 피라미드 아니면 하이어라키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시면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체계를 이루고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 속에서 단순한 사실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자료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 중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된 진실, 그 다음에 가공되어지지 않은 정보의 상태로 가공되어지지 않은 정보 산출의 원래 재료를 우리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의 관찰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재료를 자료라고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가 처리나 가공되어지는 경우에 어떤 수신자에게 소유되어지고 그 수신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경우에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자료를 원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원재료가 처리되어지고 조직화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소유자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된 자료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와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어느 정도 규칙적이고 일관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유용성, 체계성,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들을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경제적인 이익을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도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몸에 배는 상태, 체화된 상태를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지식이 반영이 되어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체화된 지식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그 젊은 주부들이 음식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젊은 주부들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도 요새 인터넷의 보급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흔히 하죠.
소위 말하는 레시피라는 것들이, 음식을 하기 위한 레시피라는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를 몇 큰술 넣고 작은 큰술을 몇 스푼 넣고 하는 것들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젊은 주부들이 음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주부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음식들이 저희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음식보다 맛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러한 정보는 부족했지만 오랜 시간 자기에게 그 필요한 정보들을 삶의 경험에 의해서 체득을 해가지고 지식을 활용해서 음식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음식을 가지고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정보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량 스푼이 없이도 어느 부분에서 자신의 손맛을 이용해서 손으로 어느 정도의 간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좀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랜 기간 몸에 밴 체화된 지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겠죠. 오랜 기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들이 도출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정보와 유사 개념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물리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뭐 세모난지 네모난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적시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원하는 시간에 정보가 획득되어져야만 그 정보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 속도라든지 획득 시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정보 측면에서는 적시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단순히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의존되어서 전달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종이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신문, 방송, 컴퓨터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모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용을 해도 정보 자체가 소모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보의 본질적인 특성을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큰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양도성, 그 다음에 비전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보를 넘겨준다고 해서 저에게 그러한 정보가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남아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하실 것은 누적 가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는 축적되어질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경우에 그 엑셀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가치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유를 누적 가치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독점성, 공유 가능성, 그 다음에 이동용이성, 대체 가능성, 여러 가지 본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 가능성이라는 거는 경제학의 소유의 배타성과 뭐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 소유의 배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대형 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한 것들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체 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체 가능성 때문에 다음 시간에 논의하고자 하는 정보제라든지 정보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라는 것들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정보가 관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수집되어서 생성되어지는 단계를 거쳐서 저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배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단계를 거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폐기되어지는 단계를 거쳐서 생애 주기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수집이나 생성 단계에 있어서는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가 이중으로 수집되는 것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직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단계에서는 저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요새 사용하는 USB에 인증서 정보를 넣고 다니다가 그것이 잘못 활용되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저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정보의 재생이 필요하고 정보의 분배라든지 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장이 이루어져야만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배 및 공유 단계에서는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서 정보의 요구가 충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격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이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단계에서는 정보의 이용을 통해서 조직의 내부, 외부 가치의 창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를 오용한다든지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되어져야 되는 단계에서는 폐기되어야 될 것이 제대로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보존함에 따른 비용의 축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축소라든지 정보의 과도한 보안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축소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끔 접하시는 그 이야기들 중에 주민등록 정보가 잘못 폐기되어져 가지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관리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지식사회, 지식정보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노동자, 지식생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행정 분야에서도 이제는 지식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정보의 개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의 직접 혹은 복합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형태로서의 정보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에 그려놨듯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목적성, 유용성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지식 개념을 정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와 지식의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편에 있는 정보라는 것들은 뭔가 단편적인 사고이고 원인이거나 아니면 결과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수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 창조의 매개 아니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자료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태적이다.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 정보 체계 이런 것과 같이 동태적이지 않은 상태로 정보가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식은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요구하고 그 사고자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가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뭔가 흐름인 거에 비해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스톡이라고 해서 저장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고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보가 나에게 체계화되어 있든지 정보 시스템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그 우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고성의 오래된 성 근처에 연못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에 불이 났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몇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 왜 불이 났는데 우리가 왜 뭔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물고기들은 그러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그 연못을 떠났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연못을 떠나지 않았던 물고기들은 단순히 흘러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연못을 떠난 물고기들은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못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못의 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연못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못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들을 조합하고 저장되어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지식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연못을 떠난 물고기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연못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연못에 남은 물고기들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와 지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료와 정보와 지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 도형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원재료로서의 자료가 형식화되어지고 요약되어지고 여과되어지고 뭔가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보가 창출이 되어지겠죠. 이러한 정보들은 그 정보를 수신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의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경험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것들이 개인에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자료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활용하는 데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구분을 해놨는데 논학가라는 학자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폴란이라는 사람은 구성적인 관점의 지식과 인지적인 관점의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이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구성적인 관점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라든지 이렇게 내 머릿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독창적인 지식을 구성적인 관점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관점의 지식은 그러한 구성적인 관점의 지식이 좀 더 분명하고 쉽게 코드화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지식을 우리가 인지적인 관점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쉽게 코드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라든지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말을 표현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코드화시켜서 문자로 만들어서 책을 활용하는 경우에 좀 더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성적인 관점의 지식과 인지적인 관점의 지식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암묵지와 형식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묵지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죠. 그래서 암묵지라는 것들은
그 인지적인 관점의 지식처럼 뭔가 뚜렷하게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암묵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와 같은 그런 지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지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이전이 가능한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형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암묵지는 구성적인 관점의 지식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요. 형식지라는 것들은 인지적인 관점의 정의와 의미를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분류해 놓은 학자가 있는데 4가지로 지식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인물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지라는 거는 know what,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사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로 독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약사, 의사, 컨설턴트 이런 전문 직종의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사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지는 왜, know why, 자연과 사회의 운동 원리라든지 법칙 이런 것들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사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의 대부분이 이 사실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하우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제관계라든지 스승과 제자관계,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라든지 실험, 동료와의 상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황우석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젓가락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황우석 연구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을 방법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어떤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인물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교라든지 비공식적인 모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접촉한다든지 교류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인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물지와 사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지적인 관점의 지식 개념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형식지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법지와 인물지 같은 경우에는 구성적인 관점의 지식 개념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암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로 그 지식을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더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지식,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형식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인 공동체라든지 가장 진보된 형태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산되어져 있는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가 사회적인 형식지 형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의 지식을 축적지와 활용지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수행이 되어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명의 담당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직 내에 축적해 놓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축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직원들의 지식,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떤 업무 과정, 인프라, 그 다음에 혁신 역량 이런 것들을 축적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활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적되어져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활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식사회에서는 이런 활용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아무리 개인들에게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조직의 역량으로서 흡수해내지 못한다면은 그 조직의 유용한 그러한 지식의 개념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그러한 지식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지식들이 관리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에는 암묵지라는 것과 형식지가 있겠죠. 이러한 암묵적인 상태의 지식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칙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이고 내재적인 형태의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암묵적인 지식을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공동체 이런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을 사회화 과정 혹은 공동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QC라는 게 있죠. 퀄리티 서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조직론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TQM이라는 관리 방식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에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굴해내는 것들을 QC, 퀄리티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 분임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해서 경험에 기반된 문제점들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아마 사회화 공동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재화나 표출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지식이 더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좀 더 명시적인 지식, 형식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외재화, 표출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규범을 만든다든지 규정을 만든다든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한 형식지 형태의 지식이 되겠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전달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객관적인 지식으로 변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형식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조직 내에 분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결합화, 연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합화, 연결화 이후에는 그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개인들이 자신의 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재화,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명목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형식지, 명목지로 만들어진 조직 안의 지식들을 좀 더 개인이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개인에게 활용되어지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시 개인의 암묵적인 지식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뭐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죠. 여기서 말하는 I라는 것들이 인디비주얼,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조직의 지식으로서 확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암묵적인 지식을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형식적인 지식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에 의해서 나타난 지식들을 좀 더 문서나 매뉴얼이나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러한 지식들을 개인들이 활용하는 경우에 내면화시키는 경우에 좀 더 그 조직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지식이 다시 활용되어지는 경우에 오랜 시간에 거쳐서 활용되어지는 경우에 다시 새로운 암묵지가 생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조직의 지식이 관리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정보와 지식을 주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나 지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신 것이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